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TB투자증권 최현기 연구원과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지난주 금요일에 이 브렉시트가 현실화가 되면서 영국에서는 거의 세대 간 갈등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CNN의 한 기자가 했던 이야기를 좀 씁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자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가장 오랫동안 영국 탈퇴에 뒷감당을 해야 될 이들이 영국의 잔류를 주장했던 이들이다. 네. 그리고 한 트위터리아는 기성세대가 현 세대가 원치 않던 미래에 투표했다. 자, 이렇게 이 브렉시트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떠나서 이제는 이 문화적인 영향에까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는 기회를 또 찾아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대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브렉시트에서 숨은 그림 찾기. 자, 오늘 그 주제를 딱 들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어떤 느낌인 것 같으세요? 예. 최현경 의원님.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위기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뒤따르는 것들이 이제 글로벌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네. 커질 수 있고 네. 또 이제 위기가 지나가게 되면 또 사실상 뭐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쪽에서 보면은 지금 뭐 브렉시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뭐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키고는 있지만 네. 뭐 이러한 위기를 뭐 잘 극복하게 되면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뭐 새로운 기회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상태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또 추경 맞습니다.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네. 정책 공조와 함께 이것도 정말 숨은 그림만 잘 찾으면 네. 뭔가 해법을 좀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추경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좀 물어볼게요. 네. 지금 추경 편성을 빠르게 해야 된다. 단순히 브렉시트뿐만이 아니라 안 그래도 기업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브렉시트가 발생하니까 하루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가능하겠죠?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6월 달에 네. 사실상 이제 한은 금통위에서 생각보다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좀 빠르게 금리 인하를 가져왔고요. 또 이제 브렉시트와 관련돼서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네. 또 더군다나 이제 국내 하반기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좀 큰 상황이거든요. 네. 상반기 때 이미 재정 집행을 60% 가깝게 했고 또 6월 말에는 이제 그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도 종료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수출도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이제 내수 경기의 회복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내수 경기의 회복을 지금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아무래도 하반기 뭐 3% 정도의 성장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추경 편성이 빠르면 7월 달에 그 편성에 돼야 이제 이후에 뭐 8월 말이나 네. 9월 초에 집행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엔 국내 하반기 성장률을 좀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봤을 땐 정부 쪽에서는 아무래도 7월 중으로 빨리 추경 편성을 해서 네. 최소 뭐 15조 원 전후로 해서 좀 이전에 생각했던 10조 원 밑보다는 조금 네. 더 크게 좀 추경 규모를 좀 짜서 빨리 편성하는 것이 좀 국내 하반 경직성을 좀 막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추경에 대해서도 규모도 규모인데 타이밍도 문제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 어떻게 해야 욕을 덜 먹을까라고 한다면 늦게 해서 네. 전혀 효과 없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해서 뭔가 증시도 부양시키고 심리도 중요한 거잖아요. 심리 그렇죠. 자체를 좀 돌려보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글쎄요 그래도 7월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이 브렉시트가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 기업들에게 충격을 주길래 이런 추경 편성 사실 많게는 26조 원 정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 예. 26조 원이라고 하면은 거의 서울시의 1년 예산에 맞먹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인데 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줄 수 있길래 이 정도 금액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상반기 때 이제 네.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집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네. 재정 여력이 크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이미 이제 통화 정책의 한계는 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재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투입시켜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정도 규모 최대 이제 20조 원이 넘어가는 슈퍼 추경이 편성돼야 되지 않냐라는
라는 일각의 의견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지금 국내 수출 같은 경우도 이제 연초에 두 자릿수 감소세에서는 벗어나게 했습니다만 네. 계속적으로 좀 감소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유가가 뭐 배럴당 50달러까지 회복했다가 지금 배럴당 45달러대까지 떨어져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유가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제한적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뭐 석유, 화학 제품 단가의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국내 수출의 감소세는 좀 더 생각보다 더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국 쪽으로의 사실은 교역은 크진 않습니다. 1.4% 정도 2015년도 연간 기준으로 네. 1.4% 비중이기 때문에 크진 않습니다만 이제 이걸 이제 EU 쪽, 유럽 쪽으로 확산시켜서 보면은 10%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브렉시트로 인한 어떤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전반적인 유럽 성장률을 끌어내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부담은 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좀 미리 좀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랑만 봤을 때는 얘기를 네. 해주신 것처럼 교육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교육보다 더 궁금하고 걱정되는 것이 이전에도 그러니까 이제 브렉시트가 되면 네. 영국계 자금이 우리나라에 꽤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또 빠져나가면서 뭐 폭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좀 그렇게 되는 분위기고요. 과연 앞으로가 또 어떻게 될지 그러면 이 돈들 다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이제 그거는 이제 좀 파운드화 환율이라든가 유로화 환율 추이를 좀 봐야 되겠는데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사실은 이제 유로화의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뭐 유럽계 자금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나갈 거라고 우려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유럽계 자금에서 특히 영국계 자금이 3, 4월 달에는 사실상 1조 8천억 원 가까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5월 브렉시트 우려가 불거지게 되면서 5월 달도 뭐 이제 1,000억 원 넘게 유출이 됐고 6월 달도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이 나중에 되겠습니다만 아마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운드화가 사실상 더 추가적인 낙폭이 제한된다면 네.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브렉시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유럽계 자금이 유출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더 유입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브렉시트 우려가 장기화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글로벌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는 구간에서 사실상 유럽계 자금이 좀 다시 재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명확한 이야기를 좋아하긴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파운드화의 추이를 보고 자금이 빠져나갈지 안 빠져나갈지를 판단해야 된다.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면 최연기 연구원이 자금이 추가적으로 더 빠져나갈 것으로 보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사실 이제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이제 단기에 그칠 네. 거냐 아니면 장기화될 거냐의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지난주 주말이라는 좀 어느 정도 버퍼를 가졌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28, 29일 EU 정상회의도 열리게 되고 또 7월 달 되면은 물론 이제 7월 말에 FOMC 회의도 있습니다만 이전에 뭐 ECB 회의라든가 또 이런 어떤 정책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유럽계 자금이 추가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요. 또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는 구간은 사실상 영국과 EU의 탈퇴 협상이 재개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영국 쪽에서는 이제 과도 내각이 탈퇴 협상을 진행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캐머런 총리는 사임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10월 이후에 탈퇴 협상이 실질적으로 재개되기 때문에 오히려 브렉시트와 관련된 후폭풍 자체는 4분기 때 더 불거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네. 지금은 수면 아래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이제 EU와의 탈퇴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 그리고 네. 또 이러한 그 협상의 속도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주목하면서 오히려 유로존과 EU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4분기 때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유럽계 자금의 추가 이탈 가능성은 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제한적이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일단 최연기 연구원의 그 뷰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계시는 그 하우스의 뷰도 비슷하겠죠. 예, 뭐 저희 하우스 뷰는 일단은 예, 제가 많이 작성하기 때문에 이야, 제 뷰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 뷰가 거고. 하우스 뷰.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증권사 의견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김영롱 앵커가 정리해 주세요. 저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왜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게 끝이 아니구나. 아, 10월까지 또 하나의 고비가 있겠구나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이조 앵커가
물어보면서 네. 이제 얘기하셨던 게 파운드화 얘기였잖아요. 네. 역시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주식시장은 오늘 좀 반등,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하고 있지만 네. 역시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또 상승 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환율 시장에서도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증권사에서 이 환율 시장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그리고 진단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공통적으로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키움증권부터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한 30원 가까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원달러 네. 환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이 두 곳 모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거기다가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예상 범위를 1,165원에서 1,178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벌써 다시 한번 오늘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1,180원대 지금 넘어선 상황이고요. 이제 막 1,200원, 1,300원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 두 곳에서는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없다. 혹은 이벤트, 해외 이벤트, ECB 정상회담도 그렇고요. 뭐 계속 EU 정상회담도 한번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상황이 전혀 이들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가다 보니까 네. 저는 KTB투자증권에서 올라온 리포트가 조금 더 눈에 띄더라고요. 몇 가지 좀 시나리오를 내놨는데요. 그 최연기 연구원의 뷰예요, 그게. 아, 환율도 같이 이렇게 하시는 예, 이제 거죠? 저희 뷰와 이제 저희 이제 위에서 전략이나 자산 배분 전략을 하시는 김한지 박사님 네. 예, 의견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아, 저는 여기에 공감이 간다는 네. 얘기였고요. 예. 어떻게 직접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아, 그러니까 그 리포트 팩트만 보자면 네. 파운드화가 그러니까 지난주에만, 네. 지난 금요일에만 한 10% 가까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더 떨어질 수 있다. 그게 한 10% 정도. 그러니까 2014년 고점 대비했을 때 20% 정도 지금 절하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10% 정도 절하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10%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 달러 강세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이 다시 한번 국제유가 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사실 이걸 환율을 가지고 이제 뻗어 나가다 보면 진짜 밑도 그렇죠. 끝도 없이 이어가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내 파운드화가 한 10% 정도 하락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리포트 통해서 많이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공감이 됐고 이것이 실제로 이제 영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그리고 리포트를 보기 전에 사실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 이전이었어요. 훨씬 그렇죠. 전에.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이루어지면 파운드와 한 20% 정도 네. 떨어질 수 맞아요.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뷰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환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최영기 연구원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 특히 엔화의 움직임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엔화 움직임 지난주에 그 트위터에서 올라왔던 거 보셨어요? 아니요. 혹시 못 보셨나요? 그 트위터에서 아베가 올렸던 4년 동안 그거 4년 동안 내려놨던 엔화를 어떻게 4시간 만에 올려놓냐 이런 그 트위터가 있었는데 물론 본인이 직접 올린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패러디를 한 건데 자 엔화의 움직임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엔고에 대한 걱정이 좀 커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휴가 때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럴 때 제가 또 일본 여행을 영국으로 가세요? 아예 못 가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뭐 김영로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부터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월스트 시나리오로 사실은 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파운드화가 여기서 뭐 최소 5%, 10%까지 절하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이게 네. 이제 생각보다는 시장에 먹혀들지 않을 때 그리고 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스케줄 자체가 글로벌 불확실성이나 상관없이 미국 경기로만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이 단행됐을 때 역으로 이제 달러화 강세가 더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네. 또 이제 영국 쪽에서 사실상 그 상품 수지로 인한 적자 부분을 메꿨던 게 대부분 자본 수지 흑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서 네. 이제 금융 기업들이 이제 다른 EU 여타 국가로 이전되거나 아니면 이제 FDI 유입액이 다시 유출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사실은 파운드화가 그만큼 절하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상정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지거나 글로벌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시장에 먹혀들지 않을 때. 라는 시나리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중간에 죄송해요. 말 예, 예. 끊어서 죄송한데 말씀하세요. KTB 투자증권이 직접 여기 왔으니까 네. 제가 궁금했던 점에 리포트를
통해서 궁금했던 점이 파운드가 떨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명목 환율과의 뭐 괴리가 좀 있다. 저는 그 부분은 워낙 그냥 수치로 나오는 거니까 네. 이해를 하는데 파운드화가 여전히 높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저 이 부분이 약간 확 와닿진 않았었거든요. 아직도 이제 구매력이 충분히 있다고 지금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사실은 영국이 유로존만, 그러니까 EU에서만 놓고 보면 사실은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또 파운드화가 사실상 여타 통화 대비해서는 사실 강세를 보였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뭐 명목 실제 실효 환율 이런 거로 비교해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사실상 영국이 물론 내수 시장도 크긴 합니다만 대부분 그 상품 수지, 특히 이제 그 무역 수지에 대한 그런 비중도 크기 때문에 네. 뭐 파운드화가 내려와서 뭐 수출이 잘 된다라는 어떤 이점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네. 오히려 내수가 위축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냐.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파운드화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은 결국엔 내부적으로는 이제 투자할 만한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그나마 괜찮았던 영국의 어떤 주택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게 되면 파운드와의 절하폭이 생각보다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리포트에 이렇게 넣으신 거죠. 아, 그럼 엔화는요? 엔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엔화는 지금 어쨌든 이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느냐 약화되느냐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사실은 BOJ에서 충분히 뭐 어떤 추가 정책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상반기 때 사실은 뚜렷하게 어떤 효과적인 정책을 못 내놓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뭐 일본 재무성의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100엔대를 지켜내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BOJ에서 어떤 시장의 어떤 쏠림 현상을 되돌릴 만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100엔대를 지켜내기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뭐 영국 그다음에 ECB 이런 쪽에서 돈을 더 푼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어떤 시장 메커니즘이 돌아간다고 봤을 때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엔화가 뭐 95엔대까지 물론 빠질 여력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어쨌든 글로벌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게 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좀 100엔대를 좀 지켜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과거처럼 뭐 110엔대, 120엔대,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추가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엔달러 환율 레벨을 급격히 높이는 어떤 흐름은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엔고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이제 엔고 현상이 지속된다라고 봤을 때는 글로벌의 어떤 안전자산 선호 현상 혹은 뭐 자금 경색에 네.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커진다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는 지금의 브렉시트의 리스크는 조금 완화되는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엔고 현상도 좀 지금보다는 풀릴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국내 주식 시장으로 저희가 눈길을 돌려볼게요. 네. 정작 중요한 건 국내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좀 순서를 바꿔볼게요. 우리 시장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거는 정책 공조에 굉장한 좀 믿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도 미치게 될 영향은 뭐 크지 않을 악영향이요. 악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뭐 일단은 뭐 지금 증권사마다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뭐 1850 네. 혹은 뭐 1800까지 뭐 하단을 열어놔야 된다 이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이 안정됐다라고 하지만 이제 브렉시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네. 조금 이제 지연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불확실성을 좀 완화시키는 그러한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주가가 어쨌든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단은 열어둬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뭐 트레일리 기준,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했을 때 항상 금융위기 때나 어떤 매크로 위기가 컸을 때 1배를 깨고 내려갔지만 적어도 1개월에서 3개월 내에서는 대부분 그 부분을 복원시키는 네. 그러한 현상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뭐 지금 뭐 하단을 조금 열어놔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또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조금 더 위험한 좀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해드리고 있지 않지만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무조건 다 팔고 떠나라고 말하기에는 지금은 좀 아직 좀 기대를 언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추후에 뭐 EU 쪽 혹은 미 연준 이쪽에서 정책 공조, 그다음에 뭐 이후의 협상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지켜보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진짜 제 요즘에 개인 투자자 요즘도 네. 아니죠. 어제 오늘 네.
V자 반등을 그러니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그냥 팍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다시 팍 올라간다 이만큼은. 근데 이건 좀 위험하죠. V자 반등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말씀드린 대로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잠시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뜨리는 정도의 효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기업 실적이 2분기가 뭐 1분기 때처럼 상당한 어떤 서프라이즈를 일으킬 만한 요인도 많이 없는 상황이고 네. 또 지금 뭐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도 많이 약화된 상황. 그러니까 유가도 사실상 $50까지 올라왔을 때 기대감을 충분히 안고 증시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2050선 상단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유가 같은 경우도 다시 배럴당 $45까지 떨어졌고 네. 그리고 지금 뭐 미 연준이 뭐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미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기에는 좀 상승 모멘텀 찾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자,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어떤 업종이 어떤 식으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세요? 저희가 이제 뭐 실적이 뭐 어느 정도로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네. 것보다는 2분기와 3분기의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업종들을 좀 몇 가지 뽑아왔거든요. 보면 미디어라든가 소매 업종,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업종들이 좀 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좀 실적이 호전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는 2분기, 3분기 통틀어서 기계라든가 보험,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좀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접근하면서 좀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른 증권사들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일단 그 두 개의 증권사 의견을 말씀드릴 건데 한국투자증권과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이 두 개의 의견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브렉시트가 일단은 전 세계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겪었었던 금융위기라든지 뭐 혹은 2011년 유로존의 재정위기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A라는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A의 돈을 빌려줬던 B에서 또 터지고 또 B의 돈을 빌려줬던 C에서 터지고 막 이런 식으로 네네. 연쇄작용이 일어났었는데 브렉시트는 일단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글로벌 금융 위기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일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었고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 이거였어요. 세 가지 운용 전략을 세워놨더라고요. 굉장히 좀 와닿아서 준비를 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아무래도 이 글로벌 금융 위기와는 전혀 다른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경기라든지 환율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영향을 덜 받는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면서 통신 서비스 업종과 화학 업종에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화학이 들어가 있네요. 네, 화학도 들어간 게 좀 의아해서 예. 나중에 좀 여쭤볼게요. 준비하고 계세요. 네. 네, 이어서 그 글로벌 시중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영향이 적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갖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한 20초 정도로 왜 화학이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글쎄요, 이거는 뭐 타 증권사에서 추천한 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은 과거에 변동성이 확대됐던 국면에서의 어떤 수익률이 상대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을 뽑아봤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방어주 쪽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라든가 통신 서비스, 그러니까는 매크로 변수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쪽의 업종들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위기를 조금 더 단기보다는 조금 길게 본다면 네. 당연히 이제 경기방어주 포트로, 그러니까 배당주와 통신 서비스, 필수 소비재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보면 단기에 끝나고 다시 이제 주가가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게 된다면 이전의 추세들, 그러니까 낙폭이 과대됐던 업종들을 당연히 사야겠죠. 네. 뭐 에너지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산업재, 그다음에 이제 화학도 들어갈 거고요. 기계, 조선기계 업종도 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전략을 나눠서 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결론까지 좀 내려주세요. 우리 시장 투자자분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장은 사실은 이제 낙폭과대주에 네. 접근하는 건 물론 이제 저희가 낙폭과대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들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며 특히나 지금 28일, 29일 날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네.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확대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안전한 쪽을 좀 네. 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라든가 통신 서비스 업종에 조금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낙폭과대주에 대한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록 앵커도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제 결론즉설은 설마가 사람 잡았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좀 섭섭했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 얻을 수 있는 게 뭐 고작해야 리포트 아니면 언론 보도 뭐 이런 건데 네. 사실 그 전에 뭐 정말 죄송하긴 합니다만 증권사에서는 이제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자, 빚내서 주식을 하신 분들도 참 많잖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됐으니까 좀 당분간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두 분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제에 깔고 전제에 깔은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브렉시트가 다르다면 지금도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 물론 브렉시트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빚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 지금 네. 굉장히 조심을 하고 또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겠지만 지금 접근해 보실 분들 물론 보수적인 관점이겠지만 그래도 기회는 찾아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KTB 투자증권 최연기 연구원과 김영록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